야, 해냈어. 해냈다고 내가. 쥐 잡는 날 특집으로 아주 오랜만에 칭찬 폭탄으로 황홀했습니다. 네. 칭찬 일색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 주진우 기자가 굉장히 많은 팟캐스트에 출연을 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다 들어봤습니다. 확실히 느꼈습니다. 뭐 역시 주진우 기자 대단하다는 거. 아, 제가 방송을 진짜 잘한다는 거를 정말 발군이었습니다. 불금쇼가. 또 악플 달리겠구나. 아니 뭐 악플이 아니에요. 팩트로 갑니다. 아, 최욱이가 확실히 잘해. 네, 너무 행복한 한 주였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뭐 반응은 굉장히 좋았는데 네. 어떻게 계속 이 분위기 이어갑니까? 그렇습니다. 네. 쥐 잡는 날 특집이 이제 3부작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오늘이 이제 그 마지막 날입니다. 네. 네. 사실 원조 쥐잡이는 네. 쥐잡이요? 네, 오늘 나오는 박영선 의원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요? 그렇지요. 심지어 MB가 네. 면전에 대고 욕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아. 저거 저 미쳤나 저거. 옛날에 저 안 그랬는데 저. 아, 네. 그거. 아, 그러네. 야, 박영선 의원. 뭘 들고 왔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네. 사실 오늘 모시는 이 박영순 의원은 네. 이 MB 저격수 네. 그리고 삼성 저격수로 정평이 나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인기를 쭉 끌어오다가 네. 살짝 좀 주춤하기도 했었죠. 헛발질을 조금 했죠, 사실. 네. 근데 저는 솔직한 제 고백을 하자면요. 네. 아, 왠지 전 이분이 MB보다 더 무섭습니다. 저는 MB는 대놓고 할 수 있는데 이분은 왠지 무서워요. 아, 이미지가 사실 좀 있어요. 차갑잖아요. 아, 차갑고 까칠하고. 네, 막 우리한테 혼내실 것 같고. 네, 그래서 네. 오늘 MB 이야기 할 때야 뭐 시원시원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분과 관련되는 불편한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은 우리 또 직무유기거든요. 예의가 아니죠. 그렇죠. 네. 과연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네. 해결책을 갖고 왔죠. 갖고 왔어요? 네. 우리 정영진 씨는 어차피 버린 몸이기 때문에 오늘 형이 다 하는 겁니다. 네, 그 부분은. 아, 그거? 네, 네, 맞습니다. 어차피 버린 몸입니다. 그래요. 네. 어차피 저는 이제 똥물도 다 튈 대로 튀었고. 그렇죠. 네, 더 이상 뭐 가라앉을 데도 없고. 네. 뭐 그래서 트위터나 이런 거 보면 형은 난 MB보다 더 쓰레기야. 네, 네. 은퇴해야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네. 박영선 의원의 아주 내밀한 그리고 절대 어디에서도 공개되지 않았을 네. 여러 가지 썰들, 공격 포인트 다 갖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G는 박영순 의원이 잡고 네. 정영진은 박영순 의원을 잡는 걸로. 제가? 네. 그래요. 인기는 제가 잡겠소다. 네. 제가 오늘 박영선 의원 잡는데 네. 다만 좀 하나 미리 말씀드려야 될 게 네. 박영선 의원 잡으려고 네. 아주 고급 정보들 좀 사왔어요. 쇼핑을 해왔군요. 네, 쇼핑 좀 해왔는데 네. 일당백이라는 팟캐스트가 있습니다. 네. 그거 진행하시는 분께 제가 좀 유료로 사왔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혹시 일당백이라는 팟캐스트 한번 기회다 하시면 들어주십사. 일단은 듣지 마세요. 일단 오늘 방송 들어보시고 네. 그 정보가 괜찮았다 싶으면 들어주세요. 일단은 움직이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전 괜찮습니다. 네, 괜찮죠. 왜냐면 내가 갖고 온 사온 정보가 네. 꽤 괜찮기 때문에 네. 아마 방송 들으시면 일당백 한 번쯤은 듣고 싶으실 것 같습니다. 일당백이 그분도 출연하지만 정영신도 출연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알았죠? 여러분 일단 움직이지 마세요. 자, 그러면 쥐 잡는 날 특집 3부작 그 마지막 대망의 3부 들어가 보겠습니다. 쥐잡이 원조지요. MB가 이분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거 미쳤나 저거. 옛날엔 안 그랬는데. 네, 오늘 거물 정치인을 저희가 갖다 모셨습니다. 거물이에요? 네. 확실합니까? 정영진 씨도 이미 손 벌벌 떨고 있잖아. 왜 센 척합니까? 그래요. 우리 불금쇼에 모신 분들 가운데서는 네. 가장 고위직에 계셨던 분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왠지 저는 이분 좀 무서울 것 같아요. 사실은 무서워. 아, 무서워? 좀 무서워. 그런 얘기가 있잖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조심히 모시세요. 네, 정현 씨가 좀 불러주세요. 제가 그럴까요? 네. 네. 더불어민주당 서울 9호 을 국회의원이십니다. 박영선 의원님 모셨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안녕하셨어요. 네. 네. 환영합니다. 저를 점점 떨리게 만드시네요. 아니, 근데 의원님께서는 사실 이런 데 나오는 거 저는 못 봤거든요. 간혹 나갑니다. 아, 간혹 나옵니까? 네. 예전에 그 낙곰수에 한번 나오셨던 거를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네, 한두 번 나갔었습니다. 네. 네. 우리 의원님께서 나오시기에는 허접한 방송인데. 아유,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좀 편안하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아, 정말입니까? 돼요? 네. 저기 3단계 있거든요. 네. 1단계, 2단계, 3단계 중에 네. 몇 단계까지 괜찮으실까요? 2단계까지. 아, 2단계 정도로만. 알겠습니다. 형, 그거 몇 개 빼야 되겠네. 빼야 되겠다. 그건 좀 빼야 될 것 같아요. 네. 의원님께서는 그 유명한 내리사선이십니다. 네. 지역구 관리를 정말 잘하시나 봐요. 그렇다기보다는 네. 이제 저희 지역구는 굉장히 대비가 되는 지역구인데요. 네.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는 동네가 있고 또 젊은 분들이 많이 사시는 동네가 있는데 네. 그분들이 제가 힘겹게 그동안에 뭐 검찰 개혁이라든지 재벌 개혁이라든지 이렇게 부르짖었던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좀 정의롭게 만들어달라. 그런 응원의 소리가 아닐까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재벌 쪽은 진짜 아유, 최고예요. 재벌을 거지처럼 다뤄. 의원님은. 정말. 나는 놀랜다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와, 쥐잡도 잡아요. 정말 말 그대로 지적도 잡으십니다. 개인적인 뭐 악연이 있거나 원한이 있거나 사감이 있거나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오로지 정의감입니까? 그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 네. 제가 이제 MBC 다닐 때 네. 경제부 기자였고 또 현대를 출입하던 기자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친근감이 있었던 분이고 네. 또 개인적으로도 뭐 예를 들면 경제부 기자 시절에는 그분이 현대건설 사장을 하셨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자수성가한 그래서 그런 면을 좀 저는 긍정적으로 봤었죠.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됐던 그 BBK 사건. 이건 정말 그것을 사실은 저한테 솔직히 털어놓고 네. 경영인으로서는 성공했지만 정치권에 가서 실패하고 다시 이제 그 건설이 아닌 금융으로 성공하고 싶다. 어? 그래서 나 이거 좀 인터뷰 좀 해달라.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그 실상을 받고 들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에 출마를 하시면서 저는 사실 나는 이러이런 잘못이 있었다. 그런데 왜 사람한테는 실수가 없겠냐. 용서를 구한다. 저는 이제 이렇게 나올 줄 알았었는데 그게 전혀 아니다. 뭐 그렇게 막 거짓말을 하시기 시작하니까 놀라셨겠어요. 저도 깜짝 굉장히 당황했고 저는 이제 저렇게 거짓말을 해서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좋지 않다. 오히려 저는 이제 솔직히 얘기하고 국민들에게 저는 용서를 구했어도 그때 국민들이 그걸 받아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뭐 그 전혀 뭐 도둑이 재발절이다고 그 이슈만 나오면 뭐 예를 들면 마프 펀드라고 있었잖아요. 마프 펀드는 BBK 주가 조작 사건에 사용된 금융 상품입니다. 네. 그 마프 펀드 어쩌고저쩌고 하면 기자들이 질문하면 마포 해장국이요? 뭐 이런 식으로 연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제가 굉장히 화가 났었죠. 초라의 그 모습이. 네. 오늘 어쩌다 보니까 주인공이 먼저 등장을 해가지고. MB. 네. MB는 이따 좀 모셔야 되는데 제가. 이거 가장 상품 가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또 한번 우리가 본격적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그 MBC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제 앵커를 하시다가 정치 쪽으로 이제 방향을 전환하셨는데 그 결정적으로 그렇게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죠? 아니 본인의 선택이었을까요, 그냥? 그 당시에요. 네.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새로운 정치라는 구호를 네. 외치고 나왔죠. 깨끗한 정치, 네. 새로운 정치. 그러면서 열린우리당이 탄생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열린우리당의 탄생이 이제 2003년도였고요. 2004년도 1월 달에 전당대회가 있었고 2004년도 4월 달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깨끗한 정치의 그 메시지를 전달할 대변인을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2004년도에 정동영 당의장이 탄생을 했죠. 네. 근데 이제 이 당의장이 당선되고 나서 네. 저한테 좀 도와달라. 꼭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음. 이번 총선을 꼭 깨끗한 정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총선으로 이제 실현시키면서 좀 선진국이 돼보자.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뜬 소문에 의하면 뜬 소문 아니야. 뜬 소문 아니야? 아니야. 남편분을 정동영 의원 통해서 만나셨다는 얘기를 맞습니다. 들었거든요. 예. 맞아요? 네. 오, 그랬군요. 네.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네. 정동영 선배가 저의 전임 LA 특파원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LA 특파원을
1995년도에 네. 발령을 받아서 가게 되거든요. 네. 제 남편은 원래 미국의 이민간 가정에 LA에 있는 사람이었었습니다. 네. 지금은 한국에 계십니까? 그럼요. 변호사인가요? 네. 그 이원조 변호사님이시 네.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정동영 선배가 LA 특파원을 할 때에 잘 이렇게 조언을 해주던 그룹이 있었는데 그 그룹 중에 한 사람이었죠. 이 양모 나온 김에 또 옛날 얘기 좀 나왔으니까. 네. 안 좋은 겁니까? 좋은 거부터 갈까요? 네, 좋은 거부터 갑니다. 좋은 게 아니. 아니, 근데 언제까지 좋은 걸 갈 거냐고. 아니지. 팩트인데 어떡합니까? 이제 가요? 의원님 하면은 아까도 이제 MB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네. 네, 그 얘기를 이제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MB로 가요? 네, MB 일단 잠깐 갔다가 좋은 얘기는 여기까지만 이제 전망을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MB 저격수로 활동을 하시는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2000년에 MB BBK 사무실에 가가지고 이제 취재를 하고 그게 방영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방영됐죠. 네. 네. 그러다가 이제 대선 때 그게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정말 그야말로 나몰라라 했고 심지어 이제 그 검찰에서도 김경준 단독 범행이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또 발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굉장히 정말 인간적으로 뭐 의원이고 뭐 정치인 다 떠나서 놀라고 좌절하고 무서웠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 팩트를 네. 직접 들었고 네. 또 눈으로 봤고 네. 제가 김경준도 그 BBK 사무실에서 만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김경준 누나 에리카 킴은 제가 LA 특파원 할 때부터 알던 사람이고. 더 전부터 알았군요. 네. 에릭 터킴을. 그래서 너무나 그 팩트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 당시에는 겁이 안 났습니다. 네. 너무 확실했으니까. 네, 확실했으니까. 뭐 심지어 검사분들이 저한테 겁나지 않냐고 그렇게 물어보기도 했어요. 근데 네. 저 겁 안 난다고. 어떻게 이렇게 팩트를 왜곡해서 수사를 할 수가 있냐. 네. 뭐 예를 들면 김경준 기획입국 사건. 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김경준이나 에리카 킴을 한 번도 접촉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검찰에서는 내가 접촉을 해서 데려왔을 것이다라는 가정하에 수사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그 시나리오를 터졌을 때 시나리오를 그려놓고. 네네네네. 저는 접촉한 적이 없으니까 뭐 얼마든지 그것에 관해서는 자신이 있었고 이제 검찰이 그러면 어떻게 김경준이나 그 에리카 킴의 미국 법원 소송 기록 같은 것을 어떻게 갖고 있냐 이거예요. 근데 그분들도 참 답답한 것이 미국은 법원 기록을 다 공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소정의 수수료를 내면 그걸 다 법원에서 줍니다. 제가 이제 LA 특파원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제가 LA 특파원 시절에 노소영 씨 외화 밀반출 사건 그것도 이제 특종 취재한 적도 있고 법원에서 기록을 받아서 그래서 이것도 다 법원에서 기록을 받아가지고 제가 그것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검찰에서는 한국식으로만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왜 수사 기록이 공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사 기록을 어디서 갖고 왔냐? 바보네. 이게 국정원에서 뭐 연결된 것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상상을 하면서 수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검찰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불신하게 됐죠. 그 사건으로 이 BBK라는 사건으로 인해서. 근데 나중에 실제로 수사해 보니까 접촉 기록이 하나도 안 나오니까. 이 검찰 발표문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박영선 의원실에 무슨 김 보좌관이 간접 접촉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간접 접촉의 의미가 뭐냐면 한겨레 이태희 기자라고 있었는데 그 한겨레 이태희 기자가 우리 보좌관에게 미국 LA에 출장을 가서 내가 에리카 킴을 만나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어떤 질문을 하면 좀 속 시원하게 질문할 수 있냐 좀 조언 좀 해달라 이 이메일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 보좌관이 답해 준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간접 접촉을 했다 뭐 이렇게 마지막에 발표를 했었죠. 너무 억지다 그거는. 그렇게 된 거구나. 네네. 그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BBK 사무실에 가셨을 때 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던 거죠? 함께 있었던 시간이 MB랑? 오래 있었죠. 왜냐하면 오래 있었습니까? 그때 이제 경제 매거진이라는 프로그램을 했을 때인데요. 그 당시에는 그 MB가 자랑스럽게 아비트리지 그러니까 그 차익 거래의 규제라 그러면서 김경준도 이 사람이라고 소개시켜주고 뭐 회사도 다 보여주고 그러니까 시청 앞에 있는 그 삼성생명 빌딩이었거든요.
그리고 뭐 또 저하고 옛날부터 이제 그 현대건설 사장 시절부터 잘 알았으니까 제가 그 차에 타고 직접 MB가 운전을 하면서 다니면서 이제 과거 현대건설 이야기도 하고 현대건설 빌딩 앞으로 지나가기도 하고 뭐 굉장히 오래 촬영을 했죠. 그러니까 좀 약간 그래도 살가운 사이였군요. 좀 그렇다고 보여지죠. 네. 네. 아니 왜냐하면 네.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그 영상이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게 그 무슨 복도죠? 복도가? 그게 이제 KBS에서 KBS입니까? 네, KBS에서 대선 토론이 끝나고 나오는 복도입니다. 그때 이제 MB가 수행원과 함께 걸어올 때 뭘 잡으셨군요. 의원님이 그 옆에 서 계셨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의원님 먼저 말을 거셨을까요? MB가 이제 거기 이렇게 서 있는 사람들하고 악수를 맞아. 이렇게 이제 하면서 나왔는데 저를 보고는 이렇게 약간 움찔하면서 이렇게 넘어가 그냥 넘어가고 싶은. 원래 그 순서대로 악수를 해야 되는데 네. 의원님만 건너뛰니까 네. 그때 네. 저 똑바로 못 보시겠죠? 네. 네, 맞아요. 라고 했고 네. MB가 부끄러우질 않아야지. 이 너무 생뚱맞아. 뭐가 부끄럽다는 거야?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했는데 바로 의원님 여기서 이제 또 그런 불의는 못 견디거든요. 네. 바로 칩니다. 부끄러운 줄 아세요, 진짜. 라고 칩니다. 근데 여기서 MB의 밑바닥이 드러나. 여기서 드러납니다. 미쳤나 저게. 옛날엔 안 저랬는데. 와, 옛날에 친했다는 거거든. 그거를 나는 네. 아무리 대통령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도 그렇지. 네. 카메라가 있는데. 카메라 의식을 의식하기는 못해서 어려운 그런가? 어떤 그 사적인 공간으로 파악했을 거예요. 거기에 이제 또 하나 제가 그동안엔 잘 안 하던 이야기인데 네네. 사실은 이제 MB의 그 누나의 아들이 있어요. 그분하고 제 남편하고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그 에리카 킴 문제를 제 남편이 변호사니까 네. 와서 상의한 적도 있죠. 그런데 남편은 저한테 변호사로서의 어떤 원칙을 지켜야 되니까 이 이야기는 절대로 어디 가서 하지 마라. 예, 그랬던 이제 관계였기 때문에 MB가 제가 어떤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당황했을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대선 전국 때 네. 시끄럽기 전에 BBK 관련해서 여쭤봤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때 물어봤다는 겁니까? 시끄럽기 전이죠. 전에. 한참 전에. 요런 게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네. MB 누나의 아들이. 네. 그분도 뭐 그러면 MB 관련된 어떤 뭐 일들을 사이드에서 좀 했었던 모양. 가족 중심이잖아. 제가 뭐 그것은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는 거는 그렇죠. 이거 사적인 루트를 통해서 알게 된 거니까 사적인 네네네. 거는 이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MB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긴 한데요. 네. 이런 사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공적인 방법으로 정정당당하게 해서 저는 하는 것이 맞다. 잡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아니, 이 사람은 막 비겁하게 하는데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하려면 어떻게 잡아요? 많이 속상하죠. 네. 그렇지만 저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동안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맨날 신은 진실을 알지만 때를 기다린다. 이것을 매일 외우고 다녔죠. 그럼 혹시 MB가 아니더라도 그쪽에서 유화 정책으로 이렇게 해갖고 좀 우리 좋게 합시다. 요런 거 없었습니까? 그런 것도 조금 있었습니다. 있었죠? 네. 한 번은 겁도 주고, 네. 한 번은 또 회유도 그런 하고. 회유도 하고, 네. 뭐, 왜 그러냐. 잘 지내자. 뭐 이제 왜냐면 뭐 제가 경제부 기자였으니까 현대 쪽에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그때마다 그랬죠. 그 공과 산을 항상 구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정의로운 것이 깨지면 네네네. 사회의 미래가 없어지는 거니까 이것은 좀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 경제부장 이제 하셨잖아요. 네. 근데 얼마 전에 그 장충기 문제가 터졌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언론사 뭐 경제팀장 뭐 이런 사람들이 엉망이야. 진짜 이런 정도인가 싶을 정도로 문자를 이렇게 막 보내요. 그러면 혹시, 그거는 오래된 적폐입니다. 그 적폐에 어쩔 수 없이 가담을 하시기도 했나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요. 예. 제가 증권거래소를
처음에 했을 때 네. 증권거래소를 출입했을 때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죠. 어떤 기업이 상장이 되면 네. 그 상장에 대한 턱을 냅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데 기자들에게 현금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상장 그냥 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몇몇 젊은 기자들이 우리 이런 거 안 받는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그때도 힘든 개혁을 했었죠. 그게 80년대 후반의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재벌 기업들이 기자들에게 정말 떨칠 수 없는 유혹을 악마의 손길을 내보내는 경우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난번 청문회 때도 제가 장충기 사장을 꼭 불러야 된다고 최지성, 장충기 이 두 사람을 불러야 된다고 굉장히 제가 강조를 했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그때는 장충기 잘 몰랐으니까. 네. 그랬는데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채택됐다가 또 이것이 또 나중에 없던 일로 되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화가 났었는데요. 중요했구나. 네. 그때 청문회 때 그분들이 나오실 수 있었다면 좀 더 우리 사회를 정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뭐 이재용은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MB 잡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이 너무 성격이 유해지신 것 같아요. MB 쪽으로 요즘. MB 쪽으로 유해졌다기보다 네. MB랑 손잡으신 건 아니죠? 이제 와서 뒤늦게. 제가 좀 너무 이렇게 막 계속 싸우다 보니까 약간 지친 것도 있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저더러 이제는 그렇게 싸우는 거 후배들한테 넘겨주고 좀 부드럽게 사는 게 좋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그냥 이 정도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제 과거의 그 레코드를 찾아보면 그때 정말 할 만큼 다 했거든요. 그 인정 다 합니다. 모두가. 네. 할 만큼 정말 다 해서 어떻게 보면 저는 약간 넌덜머리가 납니다. 소진하셨죠. 네. 그래서 그런지 일각에서는 저 MB 쪽에서 우리 의원님한테 삼성 줄게 MB다오. 그래서 삼성은 죽이고 MB는 좀 봐주는 거 아니야? 이런 또 루머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건 이제 루머에 불과하죠. 그렇죠. 그리고 워낙 이제 적폐들이라고 할 만한 혹은 뭐 적으로 상정할 만한 너무 많아서 어디 하나에 집중하기 좀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8대 국회의원 4년은 거의 그 MB, BBK와의 싸움이었고요. 뭐 제가 국회에서 막 울기도 했고 19대 들어와서는 사실 최순실 문제도 기재위에서 아마 교육문화상임위원회에서는 안민석 의원이 제일 얘기를 많이 했고 기재위에서는 아마 제가 제일 처음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다들 제가 얘기하면 이렇게 막 어리둥절 저게 무슨 얘기야? 뭐지 이럴 때였거든요. 근데 그냥 직감적으로 제가 TV조선에서 그 미르재단 보도를 딱 보고 기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큰 사건이다라는 게 직감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저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김기춘 울렸잖아요. 의원님 그게 아니고요. 내가 늙어서요. 뭐 그거 한번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그 명장면입니다. 최순실을 몰랐다? 이게 앞뒤가 안 맞죠. 지금 그렇죠? 저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와서 나이 들어서 나이 핑계 대지 마시고요.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최순실이라는 이름은 이제 보니까 뭐 제가 못 들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순실이를 알지는 못합니다. 자,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 의원님이 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동물의 왕국 애청자라는 것도 처음으로 밝혀내셨잖아요. 그건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훌륭한 정보입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기자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 삼성동 자택 가신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는 국립극장 그에 있는 지화자라는 식당에서 인터뷰를 하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점심을 먹었을 때 제가 하루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나요? 뭐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때 대충 몇 년쯤입니까 그게? 그게 94년? 박근혜 의원 되기 전입니다. 되기도 전. 그러니까 유경수 여사 서거 20주기 뭐 하여튼 그때쯤이니까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질문했을 때 동물의 왕국을 즐겨본다고. 그래서 왜 동물의 왕국을 즐겨보십니까? 그랬더니 동물은 배신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아주
정말 비장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그때는 좀 총기가 있었습니까? 맞아, 궁금해 진짜. 그때는요. 요즘- 총기라기보다는요. 네. 결기만 굉장히 그 예의를 지키려고 하는 여성처럼 보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버지에 대한 명예회복, 이것이 내 인생의 목표다. 라는 어떤 그런 굳은 의지의 표현, 그런 걸 강하게 느끼게 했었죠. 대화는 잘 통하셨어요. 왜냐하면 가끔 이렇게 우리가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박근혜 대통령 보면 이 정상적인 대화가 좀 잘 안 될 것 같은 느낌도 살짝 있으니까. 길게 대화는 잘 안 하시죠. 네. 예를 들면 제가 원내대표 시절에 청와대에서 영수회담을 했었잖아요. 네. 이제 그때도 회담 끝나고 나서 네. 이제 그 현관까지 배웅을 네. 나왔어요. 저를. 근데 그 계단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청와대 계단이. 근데 그 계단에서 저한테 제가 입고 간 옷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참 옷에 관심 네. 많으셔. 그러니까 여성으로서의 어떤 그런 어떤 부분은 다른 여성과 크게 다르지 않은 네. 그런 뭐라 그럴까 감성도 좀 있죠. 네, 그러니까는 네, 네. 뭐 예를 들면은 제가 키가 커서 아무 옷이나 입어도 잘 어울리시겠다 이런 표현이라든가. 네. 뭐 그런 표현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어떤 여성들끼리 할 수 있는 네네. 그런 대화죠. 그런데 복잡한 얘기는 조금 실질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이제 그 대통령과 야당 원내대표로서 나눠야 되는 이야기에 들어가면 준비된 얘기는 굉장히 꼼꼼하게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다른 의제가 왔을 때는 네. 좀 당황하면서 그 얘기는 다음에 자, 뭐 이제 이런 거. 그다음에 또 이제 제가 2004년도에 처음에 국회의원이 됐을 때 그때는 저희가 이제 여당이었죠. 열린우리당. 그때 이제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협상이 있었는데 네. 그 협상이 오후부터 시작해서 밤 10시 넘어서 끝났어요. 근데 사실은 협상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협상을 안 할 수밖에 없었냐면 그때 제 기억에 김동영 한나라당 원내대표,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우윤군 법사위 위원, 이제 그리고 저는 대변인 자격으로 거기에 들어갔었는데 이분들이 법에 대해서 이제 조목조목 설명을 하면 아무 대답이 없어요. 아무 대답이 없고 여기 옷 옆에서 수첩. 수첩 꺼냅니까? 드디어 수첩 꺼냅니까? 네, 뭐 주머니에서 수첩을 이렇게 꺼내고서 이렇게 네. 넘겨봐요. 그리고 또 다시 집어넣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희한하시다. 그리고 이제 질문을 제 기억에 딱 3마디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광화문에 인공기가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국가보안법이 만약에 없어지면 383은 어떻게 되나요? 뭐 이런 질문, 그런 질문 한 3번 정도의 질문 이외에는 전혀 아무 대답이 없었으니까 상대가 막 설명하다 지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제 협상 못 하겠다. 그냥 여기 그냥 우리 있읍시다. 근데 너무 일찍 나가면 국민들이 실망하니까 저녁 9시 뉴스 끝날 때까지 그냥 여기 있자. 안에. 진짜요? 네? 뭐 이제 그러고 그냥 있었던 기억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또 뭐 그 협상장 저 구석에 가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때부터 그분이 정윤회 실장이라는 걸 전 알고 있었는데 한나라당 의원들도 알면서 모른 척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에게 전화를 해서 그분한테 뭔가를 굉장히 속삭속삭거리면서 물어봤고 그리고서는 거기서 뭐라고 했는지 딱 전화를 끊고 와갖고는 오늘은 이제 그만하시죠.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했거든요. 의원님 알고 계셨구나. 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국회의원 이전에부터 인터뷰를 할 때도 그 정윤회 실장이라는 분이 항상 저랑 통화를 하면서 질문도 조절하고 뭐 약속 시간도 잡고 이제 그랬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었고 제가 국회의원이 돼서 그 방에 한번 찾아갔었죠. 그랬더니 그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때는 그러면 최순실 등판하기 전이군요. 그렇죠. 와. 네. 근데 나는 내가 이제 국회의원인데 그렇게 박근혜 의원 시절부터 이렇게 쭉 이제 보시면서 대충 어떤 사람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나라를 정말 경영할 만한 이게 절대 안 된다는 거 아시는 상황에서 저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 그런 답답했을 것 같아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의원님은 속 터지지. 네. 박근혜도 속 터져. MB도 속 터져.
죽을 맛이었죠. 10여 년 동안 진짜 답답하셨겠네. 어찌됐든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항상 이 적폐와 싸워오셔서 그걸 또 인정받아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그 승승장구하십니다. 사실은 그렇죠. 2012년 같은 경우에는 원내대표까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2014년. 14년입니까? 네, 14년에 비대위원장도 하시고. 네. 비대위원장은 뭐 할 수 없이 맡게 된 거고요. 네, 원내대표는 제가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된 거죠. 네, 이게 참 우리 인생은 왜 매번 이럴까요? 이 최정점에 있을 때부터 우리 저 의원님의 이미지가 조금씩 달라진 건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얘가 많이 합니다. 정영진이가. 내가? 네, 형 그렇게 하지 마. 좋은 분이야. 몇 번을 달래고 얼르고 설득을 해도. 그래, 내가 갈게. 자, 2014년에 그때 이제 새누리당의 법안을 받으셨잖아요. 일단 당시 상황을 보면은 일단 이제 김한길 안철수 체제가 무너지고 이제 의원님께서 비대위원장을 어떻게 해서든 뭐 이렇게 꾸려 나가기 위해서 제가 사실은 이제 그때 비대위원장을 맡고 싶지 않았는데 이제 억지로 맡게 됐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비대위원장을 맡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네. 좀 뭐 아픈 부분이지만 또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의원님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 푸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의원님을 사랑하거든요. 근데 정영진 같은 애들을 설득이 안 돼요. 왜냐? 내가 뭐라고 어떻게 설득합니까? 네. 그래서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당시에 우리 의원님의 최고 좋았던 이미지가 꺾이기 시작한 그 터닝 포인트가 세월호 특별법에 새누리당이 제안한 것을 받아들였다라는 이미지가 아직까지 남아있으면서 그때부터 조금씩 어려워진 거 아닌가 저는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전엔 진짜 이미지가 최고였지. 뭐 삼성과 싸우는 모습, MB와 싸우는 모습이 너무 국민들을 속 시원하게 해주셨고 정말 이미지 좋았거든요. 물론 지금도 좋으시지만. 아니 세월호는 뭐 참 할 말이 많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부족한 탓인 거죠. 그렇죠? 저도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성찰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족하고 제가 며칠 전에 그 페북에도 그 세월호 가족분들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는 그 전날 밤에 갑자기 후두둑거리면서 비가 쏟아지는데 2014년 7월 23일, 4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날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날이 제가 이제 안산에서 청와대까지 세월호 유가족분들하고 같이 1박 2일로 걸어서 청와대 앞에 왔을 때예요. 근데 그날도 그렇게 후두둑거리면서 소나기가 폭우가 쏟아졌어요. 그래서 비를 쫄딱 맞고 그러고서 이제 제가 그 조윤선 정무수석에게 전화를 걸었죠. 한 저녁 8시쯤 걸었어요. 저녁 8시쯤 걸어서 지금 세월호 가족들이 이렇게 1박 2일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래도 비서실장님 정도는 나와서 따뜻하게 위로의 말씀을 해 주시면 그래도 이 가족들 마음이 조금 풀어지지 않겠냐. 그랬더니 이제 조윤선 수석이 뭐 비서실장에게 연락해 보겠다고. 이제 그러고서 전화를 끊고 또 한참을 기다렸는데 연락이 없어서 기다리다가 거의 뭐 12시 다 돼서 제가 조윤선 수석을 만나러 청와대의 그 입구에 잠깐 들어갔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들은 대답은 비서실장님이 연락이 안 됩니다였거든요. 연락이 안 됩니다. 거기는 이렇게 연락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참 그때 제가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윤선 수석한테 비서실장님이 안 되면 나랑 같이 나가서 세월호 가족한테 좀 그래도 얼굴이라도 비춰줬으면 하는 그런 제 바람이 있었는데 그것조차도 하지 못했거든요. 그것조차도 하지 못하고 이제 거의 이제 그 소방 맞은 사람처럼 거기서 쫓겨나왔죠. 쫓겨나와서 이제 새벽에 4시, 5시 그때 문재인 대통령도 같이 갔었습니다. 비를 쫄딱 맞고 이제 그렇게 왔었는데 그날 제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인간미가 없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제가 정말 가슴이 아팠죠. 근데 지난번에 그분 그렇게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통령하고 면담하고 싶어 하던 그 유가족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서로 부둥켜 안고 그 과정을 보니까 정말 저도 가슴이 굉장히 찡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저는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유가족들이 흔쾌히 동의할 수 없는 안이었죠. 그 안이. 핵심은 이제 수사권 문제였죠. 아니요. 특검이었습니다. 특검. 특검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시각 차이가 있었냐면요. 저는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야당이 3석을 더 갖고 세월호 유가족이 거기에 참여를 해서 조사를 빨리 시작하는 것이 이것이 급선무다라는 생각이었고요. 유가족들은 처음에는 제 생각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게 이상하게 커뮤니케이션이 약간 안 되기 시작하면서 그거보다는 특검을 먼저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네. 근데 저희 당 내에서는 특검은 협상용이고 일단 조사위원회에서 우리가 야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 확보를 하게 되면 이 안을 받자라는 어떤 그런 서로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합의에 근거를 해서 그 유가족들에게 의견 타진을 했었는데 그 의견 타진을 해서 처음에는 좀 시그널이 잘못 왔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유가족들도의 의견이 분분할 거 아닙니까? 이거 받자는 의견이 있고 안 된다, 특검까지 다 받아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저한테 전달된 의견은 이 정도면 유가족들이 뭐 흔쾌히 동의는 못하지만 뭐 넘어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제가 전가를 좀 잘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일이 이게 잘 안 되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게 꼬이기 시작한 겁니다, 일이. 네. 이 특검이라는 게 그런 체제 하에서는 이게 뭐 믿을 수 없는 항상 그래왔으니까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차라리 유가족이 직접 들어가서 조사하는 게 이게 더 훨씬 저는 더 신뢰성이 있을 것이고 네. 그다음에 시간적으로 증거가 자꾸 사라지니까 이 사라지는 증거를 없애지 못하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마음이 급하셨군요. 그런 생각을 했었죠. 네. 돌이켜보면 그게 잘못된 선택이었을까요? 사실은 그 조사위원회 위원장님이 저한테 한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박영선 비대위원장이 사인했던 그 안이 그때 통과됐으면 오히려 조사위원회에서 더 많은 것을 알아낼 수 있었을 텐데 결국은 특검도 못하고 조사위원회도 늦게 가동이 되면서 너무 힘들어졌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저한테는 많이 위로가 됐습니다. 네. 당시를 회상해 보면 네. 그 당시에 내가 지금 좀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은 있었습니까? 저는 이제 제가 그때 그 당시에 잘못한 것은 네. 그 안을 유가족들하고 좀 더 소통을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네. 그때 충분히 소통을 하지 못한 거. 그것이 제 잘못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그 세세한 과정을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전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세월호 가족들에게 정말 깊은 사과를 하고 싶고 또 그렇게 몇 번 했었죠. 그런데 지난번에 세월호 가족들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그런 장면을 보면서 이제는 나도 저것을 그냥 가슴에 묻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이 시기와 맞물려서 또 이 당도 막 어지러웠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국민의당이 창당하면서 그때부터 의원님과 탈당이라는 단어가 항상 붙어 다녔던 것 같아요. 네. 모닝똥? 제겐 사치였죠. 내가 토끼인지 토끼똥이 나인지 내가 변을 본 것인지 변을 당한 것인지 나는 바나나이고 싶다. 간혹 구렁이이고도 싶다. 미궁 대장사랑 빅똥의 추억 미궁 대장사랑이 찾아드립니다. 검색창에 미궁 대장사랑. 여러분, 그 미궁 장사랑 드실 적에는 조심하셔야 한다고 봐요. 쏙쏙 뽑히게 만드는 그 미궁 장사랑, 이 장 안에서는 그 도저히 살 수 없는 똥들이 그냥 뭐 엑소더스 한다고 봐요. 미궁 장사랑 이름 바꿨어요. 프로바이오틱스 12종 추가. 미궁 대장사랑. 네, 미궁 대장사랑.
이 장이 건강해 면역력도 강화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생활 습관 때문에 이 장 건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맨날 앉아있고 맨날 패스트푸드 먹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 미궁 대장사랑이 이 섬유질 80%짜리 식이섬유 덩어리 질경이 씨앗의 껍데기로 이 미궁 대장사랑을 만듭니다. 네. 일단 드셔보시면 네. 효과는 직방입니다. 바로 확인되죠? 그렇습니다. 네. 배변 활동 원활하게 해주고 또 장에 유익한 유산균들 함께 먹는 거기 때문에 우리 대장 건강에 정말 최고. 대장에 주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미궁 대장 사랑입니다. 시원한 인생 미궁 대장 사랑. 국민의당이 창당하면서 그때부터 의원님과 탈당이라는 단어가 항상 붙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때 아무튼 뭐 탈당 이야기 나오고 했던 것은 근거가 그래도 없지는 않은 이야기였겠죠. 왜냐하면 이제 당이 네. 분당이 됐으니까요. 네. 그 분당된 쪽에 있는 분들이 자꾸 야, 너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뭐 너 맨날 흔들고 너 뭐 열심히 해봤자 인간적으로 그 힘들어. 네, 맨날 욕하고 그런데 거기 뭐하러 자꾸 있냐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 그렇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제가 흔들려. 뭐 마음이 흔들렸다기보다는 네. 또 저도 화가 나는 것도 있고 서운하기도 하죠. 네, 서운하기도 하고 네. 네, 그런 것도 있었죠. 네. 역시 언제까지 이렇게 맞장구만 칠 거야? 아니야, 서운하다. 진짜 그럴 때 그런 사람은 됐어. 그럴 수 있어요. 자, 그 탈당설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네. 저는 제가 총대를 매겠습니다. 박지원 전 대표님이랑 굉장히 이제 친분이 있으시잖아요. 박지원 대표하고는 법사위에서 네, 남매로 불리시면서 정말로 이제 그 척하면 척할 정도로 굉장히 그게 서로 힘이 됐었죠. 네. 왜 이렇게 아름다운 얘기인데 왜? 뭐가 문제인데? 아니 그래서 얘기해봐. 입 한번 놀려봐라. 아니 그래서 뭔데? 저는 네. 이게 찌라시 수준의 얘기예요, 사실은. 네. 찌라시 수준의 얘기인데 박지원 대표가 굉장히 배신감을 느꼈다라고 저는 이제 들었습니다. 의원님한테? 네. 왜요? 왜냐면 네. 온다고 했다가 국민의당에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아니겠죠? 네. 그거는 사실이 아니고요. 네. 박지원 대표께서 저한테 전화를 자주 하시는 거는 맞아요. 그러나 한 번도 서운함을 표시한 적은 없으시고 그런 서운함을 표시하거나 아니면 뭐 내가 거기 뭐 그런 어떤 당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적은 거의 없고요. 다만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네. 박지원 대표가 거기 있어봤자 뭐해. 거기 있어. 그런 이야기는 하셨죠. 요거 특종이다. 형 하나 건졌어. 거기 있어봐야 뭐해가 특종이야? 거의 특종이야. 역시 뭐 찌라시 수준의 얘기입니다만. 이 꼬맨다 진짜. 뭔데 또? 우리 저 의원님이 예전부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랑 그분 이름은 안 나와야 되는데. 하지마. 해봐. 워낙 친분이 깊으셔서 이번 그 사실 공천할 때도 이제 그분이 꽤 많은 일들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정청래를 자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뒤에서 김종인을 앞세서 이런 것 아니냐 이런 그런 의혹들. 오해가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오해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셨죠? 네, 알고 있어. 근데 저는 그거를 제가 오히려 우려해갖고 진짜로 관여를 안 했어요. 네, 관여를 안 하고 저한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회의에서 의견을 물어보면 제가 늘 원칙만 강조했죠. 원칙. 네. 사이는 어떻게 그래도 돈독하셨죠? 김종인 대표는 이제 제가 경제부 기자를 할 때 네. 정운찬 총리하고 같이 그 당시에는 김종인, 정운찬 이 두 분이 우리나라 어떤 경제개혁의 화두를 네. 이렇게 던지시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조언을 해주시던 분들이었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인연으로 인해서 저희 당의 대표가 네, 되셨죠. 네, 네.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그 김종인 대표가 탈당하시면서 나가셨잖아요. 네. 사실 저는 그걸 말렸거든요. 가시지 말라고. 네. 말렸는데 제 말을 안 들으시더라고요. 뭐 오해 해결됐어요? 정혜인 씨. 기분 풀어라 이제. 얼마나 억울하신 분이야. 세상 억울하다. 얘기 들으면 들을수록 진짜.
그래서 김종인 전 위원장님을 데려오려고도 많이 노력을 하셨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 의원님이 영입했어요? 그건 아닙니다. 제가 뭐 김종인 대표를 모셔오고 하는데 어떤 무슨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렇진 않았고요. 네. 김종인 대표가 당 대표라기보다는 사실은 공천심사위원장을 굉장히 하고 싶어 하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한번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2012년이 아니라 2015년입니다. 이제 문재인 대표가 이제 그만두시려고 막 그러면서 네. 이제 비대위 체제로 네. 가려고 그랬을 때 한 번은 저를 보자 그러시더니 혹시 비대위원장을 아마 문재인 대표가 얘기할 수도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하는 게 어떠냐. 뭐 이런 의원님께 네. 이런 식의 조언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전 굉장히 의외였어요 그때. 그래서 내가 왜 그러면 대표님은 왜 그런 얘기를 하시냐 그랬더니 내가 뭐 만약에 어떤 상황이 생기면 내가 그 당에 가서 공천 심사를 하는데 도움을 줄 수는 있지.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좀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그때. 근데 그 말씀하시고 나서 며칠 지났는데 진짜로 문재인 대표가 저를 보자 그러신 일이 있었거든요. 네. 그게 몇 년도라고요? 2016년이에요. 네, 아까 그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서. 2012년이 아니고 2016년. 네. 2016년 총선 전에. 네, 그게 12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5년이네요. 2015년 12월. 그럼 만나셔가지고. 뭐 그 뒤에 얘기는 생략. 생략. 자, 아까 2단계까지 괜찮다고 하셨으니까. 네. 전 그럼 2단계 하나 하고 그냥 장렬히 산화하고 말겠습니다. 아니, 의원님 잠깐만 좀 시간 좀 주세요. 뭐하게. 정운찬. 아이씨. 하지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하지마. 해야지. 왜냐면, 말할수록 오해가 깊어. 보니까. 무슨 얘기예요? 네. 자, 저도 이제 모 정보원으로부터 이걸 다 산 거예요, 내가 이 정보를. 네. 아깝게. 정운찬 총장님. 이분과 이제 친분이 있으시잖아요. 네.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드리는 네. 건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전에 정운찬 전 총리를, 모시고 싶어 했다. 비대위원장으로? 뭐 정확한 그 직책까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네. 하여튼 모시고 싶어 했는데 그 일을 우리 박영선 의원님께 네. 좀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박영선 의원님이 중간에 가교 역할을 워낙 이제 좀 발이 넓으시고 네. 하니까 가교 역할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정운찬 전 총장에게 이 의견을 전달을 안 하고 당에는 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했는데 별로 뜻이 없다고 하시더라. 이렇게 허위 보고를 했다. 정말. 처음 듣는 얘기인데. 야, 이게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이 사실을 누가 어떻게 합니까? 다 있어. 말도 안 여의도에. 되는 얘기 합니까? 아, 그래? 아유. 그건 처음 듣는 얘기고요. 정운찬 총장을 모시고 싶어 하는 뜻은 있었습니까, 혹시?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도 그러셨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2012년 대선 때, 2012년 대선 때 제가 정운찬 총장을 찾아가서 네. 문재인 대표 지지 선언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려갖고 실제로 지지 선언을 하셨죠. 네. 그거는 팩트고요. 네네. 그 지지 선언을 하신 이후에 정 총장께서 이제 그 동반성장연구소라는 것을 네네네. 운영을 하셨는데 박근혜 정권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어려워지셨거든요. 네. 문재인 대표 지지 선언을 하셨다고 그래갖고 뭐 지원해 주는 것도 끊고 막 이제 이렇게 돼갖고 정 총장님이 굉장히 속상해하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 부담을 안고 있었죠. 이거 지지 선언 부탁했다가 이거 뭐 이분 정 총장님만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네요.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그런 가교 역할은 안 했고요. 가교 역할은 안 했고. 문재인 후보 시절에 정 총장님을 모시고 싶어 했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 총장님이 저한테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이러이러하게 내가 전달받은 바 있다. 내가 누구하고 약속이 있었는데 그 식당에 문재인 후보가 나를 찾아왔더라. 직접. 깜짝 놀랐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모시고 싶었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거기에 뭐 전혀
관여하신 바는 저는 없으시죠? 그 후로는 왜냐하면 네. 정 총장님이 그때 사실 2012년 대선은 참 어렵고 저희한테는 아픔이 많았던 대선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정운찬 총장님이 지지선언을 하시면서 그렇게 막 흔쾌하게 하시고 싶다기보다는 그냥 하시고는 싶은데 이게 만약에 당선이 안 됐을 경우에 그 어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내가 얼마나 참 또 고통을 당해야 되나 네. 하는 이제 그런 걱정을 하시면서 지지선언을 하셨거든요. 네. 그럼 저한테 막 몇 번을 물어보셨어요. 내가 지지선언하면 정말 당선되는 거 맞아? 아, 귀여우시다. 그래서 내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미안하잖아요. 아, 그러네요. 정운찬 총장한테 너무나.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그 부담을 계속 안고 있었죠. 아, 네. 잘 물어봤어. 이건. 사실 근데 이거는 소문도 없는 걸 갖고 와가지고. 그 뭐 일을 만들어. 아주 내밀한 정보지. 짜온 거 아니야? 내가? 혼자 소설로? 아니에요. 짜온 거 같아. 그러니까 이게 여의도 언저리에 계신 분들이 말 만드는 걸 좋아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만든 말들 중에 이제 하나 같은데, 이제 항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100% 허위면 사실 이게 금방 날아가 버리는데, 말 중에 한 20%는 진짜야. 실제로 뭐 아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처럼 들릴 수가 있긴 하죠. 맞아요. 네. 네. 자, 그러면 모두의 또 관심사 그리고 최근 일이었으니까 네. 대선으로 대선 갑니까? 이 대선 전까지 우리 의원님에 관한 약간 좀 서운했던 그런 부분은 모든 것들이 지금 배치화됐습니다. 완전히 더 오해. 이거는 요거 다 털어냈습니다, 의원님. 요것만 털어내면 의원님 차기 대권 주자로 올라섭니다. 아이, 그런 얘기는. 요것만 털어내면 됩니다.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처음에. 뭐 안희정. 네, 안희정 지사를 이제 네. 또 지지를 했었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아주 그 스타로 급부상한 이현주 의원이 이제 저쪽으로 넘어갔고, 그때 바로 언급됐던 이름이 박영선 의원님의 이름이 계속해서 나왔단 말이죠. 네. 또 한 번 탈당의 단어가 나왔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소위 이제 진보 쪽 사람들은 서운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문재인 후보와 저는 2012년 대선 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제가 사실 그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모든 열정을 바쳐서 선거를 치렀는데 저희가 졌죠. 네. 그 아픔이 너무 컸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문재인 후보하고 저하고 대학교 동창이에요. 경희대. 근데 그 대학교 동창이 너무 이렇게 그 친분 어떤 그런 학연으로 엮여 있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약간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뭔가 잘못됐을 때 좀 도와드리고 이런 어떤 포지션도 필요한 거 아니냐. 왜냐면 너무 이제 이렇게 딱 엮여 있으면 그 뭐가 잘못 굴러가면 그것을 바로잡기가 좀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뭐 그런 이제 생각을 제가 좀 한 적이 있었었는데. 근데 관객 입장에서는 그거를 좀 넘어서서 약간 미움이 있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 이후에 그 뭔가 그 제가 원내대표를 그만두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상하게 이제 틀어졌어요? 좀 이렇게 관계가 약간 서먹서먹해졌다 그럴까요?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까요? 말할 수 없는 거죠. 김종인? 뭐 하여튼 뭐 계기는 있었군요. 아니요, 무슨 계기가 있었다기보다는요. 그냥 어떻게 하여튼 서먹서먹해졌어요. 대충 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그 그룹과의 어떤 약간 서운함 뭐 이런 것들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런 것들이 작용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뭐 제가 비대위원장 할 때 그 안경환 뭐 이상돈 이런 비대위 투톱 문제 뭐 이런 것들의 문제도 그때 불거졌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이해하는 부분도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에서는 그거는 말도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되는 이제 그런 어떤 괴리감, 이제 약간의 그런 어떤 차이,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이렇게 약간 사이를 서먹서먹하게 하는 그런 게 있었죠. 예. 야, 이건 정말 너무 솔직한 고백이시네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문재인 대표 시절에 저한테 길고 크게 보면 내 생각이 맞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어떤 그런 이해가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예. 아니 그래도 그러면 내가 서운함이 점점 쌓일 때 카톡이라도 한번 해보시지. 아니 진짜. 그래서 이모티콘 좀 이렇게 우는 거 한 2개 보내시고. 그리고 기프티콘이라도 좀 보내고. 근데 왜 그런 제스처를 취하지 않으셨어요? 너무 상처를 받았을까요? 그냥 제가 좀 상처가 컸죠. 네. 상처가 컸어. 진짜. 잘 우셔 그리고. 눈물이 많아. 오죽하면 울겠냐 임마. 아니 근데 잘 우셔. 다른 분은 유독. 아니야, 울 일이 유독 많았어. 다 억울하잖아. 아니야. 이건 좀 다른 분보다 좀 눈물은 많은 건 팩트죠? 그랬었죠. 의원회관에서도 저 오열하는 걸 봤다는 목격자가 꽤 많아요. 그냥 눈물 정도가 아니라 눈물 찍는 요 정도가 아니라 꺼이꺼이 우시는 걸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을 못 사게 해서 일단은 우시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던데. 많지는 않았고요. 뭐 예를 들면 한상대 검찰총장 청문회 때 그때 제가 한번 이렇게 좀 서름에 복받쳐서 BBK 사건을 얘기하다가 운 적이 있었고 충분한 눈물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 후에 한 번 더 무슨 세월호 문제 때문에 한 번 운 적이 있었고 뭐 다 얼마나 좋은 건데. 아니 초등학교 때부터 그 오답에 항의하면서 선생님한테 꺼이꺼이 이렇게 우셔갖고 잘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선생님 이름까지는 까먹었는데 그 미술 선생님이었을 거야 아마. 무슨 화백이니까. 최상선 선생님.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 그 선생님이 우리 박영선 학생을 기억을 하는데 애가 시험 보고 나와서 갑자기 막 꺼이꺼이 울면서 문제 이거 저 틀렸다고 체크하셨는데 이거 정답으로 해달라고 막 항의를 하더라는 거예요. 어렸을 땐 누구나 울 수 있지 뭐. 선생님한테 그렇게 막 항의하기 쉽지 않지 않나? 난 멱살 잡았다. 아유, 태도하는 얘기. 죄송합니다. 네. 아니에요. 근데 뭐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그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게 맞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선생님 지금 돌아가셨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아무튼 이제 그러한 이런 정보를 내가 또 사왔다는 게 참 억울하다네. 다시 반품 처리해. 지금 당시에 이제 그런 아픔과 또 한편으로는 서운함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이 깊긴 했겠군요, 당시에. 그래서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계가 좀 서먹서먹해졌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선거라는 것이 누구나 다 선거를 앞두고 나면 자신들이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써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이현주 의원이 탈당을 할 때 뭐 실질적으로 저나 뭐 또 다른 의원들한테도 뭐 같이 좀 와줬으면 좋겠다라든가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 지금 복귀해서 생각해 보면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 유세를 하면서 한번 식사 자리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긴 합니다만은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은 전혀 아니지만 어쨌든 후보 시절에 저한테 거의 선거 막바지인데요. 막바지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긴 해요. 박영선 의원이 그렇게 약간 냉담하게 있다가 막판에 와서 도와주니까 드라마틱했죠. 이게 뭐 계획된 건 아니지만 큰 힘이 되는 것 같다. 그거는 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굉장히 밝게 웃으셨어요. 저도 그 웃음을 보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얘기는 저희가 하는 게 그림이 더 좋을 뻔했는데 약간 좀 한 템포 빨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안희정 캠프 들어가실 때 뭐 개인적인 서운함 때문에 안희정을 선택하셨을 것 같지는 않고요. 당시로선 안희정이라는 사람이 어쩜 우리나라를 위해서 더 괜찮을 수 있는 선택이라는 생각을 그때는 하셨던 거예요?
삐져서 그냥 저는 아니요, 그건 아닐 아니고요. 예. 그 어떤 통합적 메시지. 네.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네. 어떤 그 열렬한 지지층으로부터의 그 어떤 지지를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좀 더 큰 그림의 통합의 메시지가 좀 필요하다라고 네.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안희정 지사를 지지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이 커다란 그림을 그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던 당시에는. 네. 네. 어때요? 보니까. 나? 아니, 그, 훌륭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우리 박영선 의원님 네. 후원 계좌가요. 농협 301-0027-3974-11입니다. 아야, 그렇게 초라하게 하냐. 아, 정말, 진짜. 아, 난 너무 좋아해요. 아유. 그래서 이거 돈 주고 사온 정보야. 네. 저, 의원님. 네. 지금 그, 서울시장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아이 그건 당연히 하셔야지. 야, 박원순 시장 방송하면서. 야, 그게 할 소리냐? 2번 하셨잖아. 3번째는 이제 박영선 시장님이 되셔야 돼요. 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아, 여기서 그럼 제가 돈 주고 사온 정보 하나 더 까겠습니다. 탈당 얘기 한참 나오다가 탈당을 안 한 게 당에서 서울시장 카드를 내밀어서. 아이, 진짜 너무하다. 전혀. 그건 아니, 아니에요. 무슨 뭐 마트냐, 뭐 주고받고 그러게. 에이, 근데 너무 이런 악의적이다. 이런 게 이제 과거 정치권에서 왕왕 있었던 모습이니까. 악의적이고 현실감도 없어.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그렇지. 네. 아니, 이제 당내에서. 에이, 참, 진짜 한심하다. 너 이 얘기 좋아했잖아. 그 얘기는 하지 마. 네. 아니, 이걸 돈 주고 샀을 때 이 제품을 주면, 에이, 이건 너무야. 이거 이 반품에. 그때 그랬어야죠. 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네. 서울시장설.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제가 지금 뭐 이렇게 마음의 결정을 한 건 아니고요. 네. 2011년도에 제가 이제 박원순 시장하고 경선했을 네. 당시에는 그때는 준비도 안 돼 있었고 서울시장에 솔직히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검찰 개혁을 하는 게 나의 소명이다. 그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박원순 시장하고는 뭐 아름다운 경선을 했다. 사람들이 이제 그런 평을 하는데 지금은 그때와는 생각은 조금 달라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지리학과를 나왔는데 네. 그중에서 도시지리학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서울의 경쟁력이 세계의 다른 어떤 그 도시와의 경쟁력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제 눈에 이런 거는 좀 고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네네. 조금 더 생각해 보고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 박영선 의원님 모시고 정말 오늘처럼 이렇게 편했던 날이 그래도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다른 뭐 라디오나 이렇게 들어보면 네. 조금 늘 분노했던 왜냐면 좀 많았고 의원님과 인터뷰할 때는 네. 그 내용 자체가 너무 딱딱했나? 좀 딱딱할 수밖에 없지. 삼성 관련, 뭐 박근혜, 네. 이명박,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최근에 주진우 기자가 한번 제 방에 왔었어요. 네. 의원님밖에 없어. 뭐 어쩌고 막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 이제 국세청 관련해서 그 이제 최순실 재산 그 과세하고 뭐 이제 이런 문제 그거 이제 제가 상임위에서 질의한 거 가지고 와서 이제 궁금해 갖고 온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나더러 왜 이걸 계속 안 하냐 이거야 옛날처럼 좀 옛날같이 좀 해봐. 뭐 네. 그래서 나도 지쳤고 또 하고 뭐 열심히 하면 또 나중에 욕하고 그래서. 그래서 내가 지쳤어. 서운해, 지금. 그랬더니 주진우 기자가 저한테, 그거 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는 건데,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나한테, 그러고 가시더라고. 어떻게 대선은 지금 여쭤보는 건 너무 일이죠? 에이, 그거는 지금 네. 결례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안철수 정도 돼야.
네, 미리미리 얘기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우리와 지금 함께 했던 이 시간처럼 이렇게 좀 해주세요. 앞으로도. 저 원래 평상시에 이런 사람이에요. 네. 저희 같은 사람한테는 이렇게 해주시고, 네. MB한테는 조금 더 나를 세워주시고, MB는 근데 잡아주셔야죠, 사실. 그럴까요? 네. 근데 그거 다시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네. 제 방에 박스로 한 20박스 정도가 쌓여 있어요. 근데 그 박스를 치워야 되는데 지난 여름에 제가 이제 이걸 이제 치우자. 그리고 첫 박스를 탁 열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그 BBK 자료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도로 덮자. 그래, 이건 아직까지 버릴 때가 아니다. 그러고서 도로 덮었죠. 네. 뭐 의원님을 떠나서도 언젠간 진실은 밝혀지고 언젠간 또 그렇죠. 혼나겠죠. 왜냐하면 대한민국 검찰이 네. 정말 잘못 나가기 시작한 것이 그 BBK 사건이거든요. 그거를 검찰이 스스로 덮어버리면서 그 후에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다 그렇게 덮여졌어요. 네. 물론 거기에 관여했던 많은 분들이 이번에 사표를 냈지만 검사분들이 네. 그러나 저는 대한민국에 검찰만큼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정의가 흔들리지 않잖아요. 근데 이 정의가 흔들린다는 거는 결국은 미래 세대에 대한 희망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가 흔들리면 공정한 기회가 안 오는 거고 공정한 기회가 안 오면 특권층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특권층이 형성돼 버리면 소위 말하는 개천에서 용나는 사회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의 그리고 평화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긴 시간 동안 그 확인되지 않은 나쁜 정보들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사실 이거는 진짜 결례고 짜증나는 일이거든요. 네. 그러나 네. 우리 의원님 딱 한 번 짜증 내시고 한 번도 내시질 않았습니다. 네. 또 이렇게 또 오해를 또 많이 푸실 수도 있었습니다. 네. 의원님 어떻게 괜찮았습니까? 네. 솔직히. 네, 정말요.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네. 야 그거는 못 낸다 내지 마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 뭐 있었습니까? 저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그래요? 네. 정말로요? 정말 진심으로. 그런 거 잘라주세요가 아니라 불금쇼 없애라 뭐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 권력은 없으시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나라를 위해서 MB를 꼭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국민들 더욱 속좀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풀어주세요.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